네, 안녕하세요. 근데 다 그쪽에 있어요? 바람이 그쪽에서 나와요? 자, 이게 오늘부터 6회 동안 진짜 실전 문제입니다. 전부 다 기출 문제고, 그 23년도, 24년도는 이제 표시를 해놓고, 법원등기직,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 시험 다 4개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기출 표시가 없는 것도 전부 다, 그거는 뭐냐, 변호사하고 등기직 기출 문제인데 좀 3년 전 그런 문제들입니다. 전부 기출 문제니까 잘 보세요. 출제자하고 여러분하고 머리 싸움하는 거죠. 내용은 다 알아요. 아는데 문장을 살짝 바꿀 때 속으면 안 돼요. 자, 1번.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1항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이나 자기 명의를 물어보는 거죠.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등록상 미치겠고 실제 미치겠고 사업자 등록상 명의와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르면 명의자가 아니죠. 후자 실제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틀리면 아주 답답하죠. 그래서 실제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 된다. 자, 이하 요즘에 인기 있는 문장입니다. 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서 상인으로 의제된다. 뭐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니까 하더라도 주식회사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영업자금을 사용하려고 차입을 했다. 근데 개인 명의로 차입하면 안 돼요. 회사 대표 기관 자격으로서 차입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영업의 목적인 상황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준비 동그라미.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개업을 준비하는 행위는 상인이죠. 그래서 상행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자금 차입 행위는 뭐냐는 거죠. 자금 차입 행위는 원칙은 준비 행위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들어가는 말이 뭐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바로 준비 행위를 한다. 요즘엔 요거보다는 요게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자금 차입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준비 행위 안 들어가지만 설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다면 준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고. 그러면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돼요. 이때는 설명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준비 행위가 되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개를 세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되면 이렇게 돼요. 또 자금 차입 행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변호사, 상인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있죠. 세무사, 회계사. 4개 외우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변호사와 법무사만 했죠. 변호사만 법무사만 했는데 요즘에 최근 나온 판례가 의사하고 세무사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상사시효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볍게 시작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이거 솔직히 말해서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틀린 사람. 자, 보시면 지배인은 영업제에 가름해서 영업에 관한, 자 볼까요? 지배인이 영업에 관한 행위죠. 영업에 관한 행위입니다. 하면 영업제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죠.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럼 영업에 관련됐다는 건 어떻게 보냐?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돼요. 영업에 관한 행위는 맞는데 다만 개인적 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것도 영업적인 효력이 미칩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영업에 관한 행위에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순수한 개인적 목적으로 하더라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영업에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치지 않죠. 영업에 관련이 없으면 영업에 관한이라면 설사 개인적 목적으로 하더라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1항 지배는 영업제에 가름해서 영업에 관한 동그라미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행위가 영업제 영업에 관한 다시 한 번 더 관한 동그라미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 X.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동그라미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영업에 관한 동그라미. 영업에 관했죠? 그러면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위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영업에 관련됐다면 개인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죠. 요 표현 상당히 특이한 것 같아요. 영업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적 목적이라도 영업적인 효력이 미친다.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고. 3번 표현집의 밑줄. 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 동그라미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 동그라미 적으로 영업 활동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단순히 본 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 X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폐연지면 될 수 없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도 제가 했죠.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건너뛰면서 읽어야 돼. 아시겠죠? 그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집엔 뭐냐? 실체가 필요하다. 실체가 필요하다는 말은 독립되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보조는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있을 때에도 영업자는 그러한 사실을 들어서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항과 3항 보세요. 2항과 3항. 지배권을 위반했다. 지배인이 지배권 제한을 위반한 것과 남용한 거는 다릅니다. 2항이 남용한 거고 4항이 제한을 거죠. 자, 근데 제3자에 대해서 무효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3자에게 무효가 되려면 제한 위반은 악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용되려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달라요. 그래서 제한 위반과 이건 대표이사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했다. 그럼 악의 중과실일 때 무효가 된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했다. 그때는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무효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건 증명은 이제 영업주가 하는 거죠. 영업주가 한다. 시험에 낼 만한 것만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출문제 보면 나올 만한 게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과 4항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3번.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을 차는 것은 상업사용인이 권한 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미주고 일에 관해서 상인의 행위를 대행할 경우에 특별한 습관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인이란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X 영업과 관계없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인적 목적이든 뭐든 영업에 관련됐으면 영업주가 책임지죠. 근데 영업에 관련이 없다. 만약에 관련이 없다. 그러면 전혀 책임질 게 없습니다. 관련이 없으면. 그래서 영업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래서 세 번째 줄 정당한 이유도 없고 따라서 영업주가 책임을 질 이유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항, 3항 한번 보겠습니다. 2항, 3항 묶어보시고 부포사에서 표현부포사가 성립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표현부포사. 지배인은 이제 표현지배인이 있죠. 근데 상법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부포사가 아닌 자가 부포사의 명칭을 사용했다. 이렇게 한 경우와 부포사는 맞는데 권한을 초과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표현부포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뭘 적용할 거냐? 민법상 표현들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상법상 표현지배를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민법에 있는 표현들이 그 다음에 상법에 있는 표현지배인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둘 다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이걸 적용하죠.
그래서 민법상 표현들을 적용하는 것이지 상법상 표현 지변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항 보세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시면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 이게 바로 남용이죠. 남용. 요거 뭐요? 남용. 남용한 거죠. 남용할 경우에도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일단은 유효하다고 봐야 되죠. 다만 알거나 할 수 있는 때 무효. 그래서 일단은 유효하다고 보고 상대방이 알거나 할 수 있을 때 그때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남용행위. 출제 교수님들은 무지하게 좋아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설사 자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한 범위 내는 맞잖아요. 권한 범위 내 맞으니까 제한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유효고 알거나 할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런데 사망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 지배인에 관한 상법 14조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이겁니다. 근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포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했다. 부포사가 관한 초과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민법상 표현들을 적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하여튼 요거 지배인하고 부포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그거 다 나왔죠? 됐고. 상, 주식회사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이사가 사용인을 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무이사급 정도 되면 지배인을 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죠. 지배인을 겸할 수도 있고 부포사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4번.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 자, 경업피지 의무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 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 보죠. 영업주가 영업주의 허락을 받아서 첫 번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무한사원,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 다른 상인의, 다른 회사의 무한사원 이사, 그 다음에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그 다음에 무한사원. 뭐 물론 이사, 사용인까지 포함하지만 허락을 받아야 영업부에 속한 거래 한다. 그 다음에 허락을 받아야 다른 회사의 무한사원, 이사, 사용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경업피지 의무가 되겠죠. 자, 이걸 위반했다. 위반해도 유효. 그 다음에 해고. 그 다음에 배상. 이렇게 세 가지죠. 유효, 해고, 배상한다.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쪽은 개입을 할 수 있죠. 자, 이쪽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입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4영 321. 4영 321. 그 거래를 자기 계산으로 했다. 영업주 계산으로 제3자 계산으로 했다. 이득양도 청구 2주 1년 내 행사할 수 있다. 좋죠? 자, 이게 바로 경업피지 의무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상업사인의 경업 금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뭐냐? 이랑 상업사행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허락 동그라미 거래 동그라미 그죠? 허락을 받아야 거래한다. 그죠? 허락을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좋아요. 자, 이 상업사행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거래가 자기 계산으로 했을 때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 계산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자기 계산 다음 주 영업주 계산. 그리고 자기 계산의 자 동그라미 영업주 계산의 영 동그라미 이거죠. 자형. 자기 계산 영업주 계산 좋습니다. 사망. 상업사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거래가 제3자의 계산 미칠 때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해서 일회나 이득양도 미치고 제3자의 계산의 3 동그라미 다음 주 이득양도 청구의 2 동그라미 그래서 4영 3이죠. 4영 3이 됐죠. 청구할 수 있다.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이고 문제 수준하고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됐고. 회계사 문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문제가 많아요. 답이 너무 확 보이는 거 이런 거죠. 답을 바꾸려면 2, 3항을 바꿔 써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5항 상업사인에 대한 개입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또 거래가 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함수를 한다. 2주 1년. 그래서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공부하고 연습하기엔 딱 좋은 문제죠. 배상이야 뭐 당연히 되는 것이고 유효하지만 해고할 수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좋습니다. 됐죠? 경업피지 뭐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올해, 작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한번 보죠. 상법상 5번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항 한 명 회사가 상호 변경 다음 줄 상호 가등기 밑줄 맞나? 상호 변경 상호 가등기. 자, 상호 가등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호 가등기 종류는 몇 가지예요? 상호 가등기. 첫 번째 설립 상호 가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 목적 변경 상호 가등기. 세 번째 본점 이전 상호 가등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물론 뭐 세부적으로 하면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명 회사, 그 다음에 합자 회사, 그 다음에 유한 책임, 그 다음에 주식 유한 회사 이렇게 5가지 회사가 있죠. 됐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상호 가등기는 한 명 합자에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되죠. 상호 변경, 목적 변경, 상호 목적 변경, 본점 이전 상호 가등기는 다 된다 이 말이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 밑줄, 상호 변경 밑줄, 상호 가등기 밑줄. 자, 그다음에 2항 갑이 을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다. 명의 대여자죠. 이 경우 면허를 대여받은 을이 면허를 사용해서 대여자 갑의 명의로 하도급 거래 동그라미를 했다면 갑을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24조의 명의 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그럼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 명의 사용을 허락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허락받은 영업을 하는 거죠. 받은 영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건설업 명의사용 허락했어요. 그러면 허락받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직접 건설을 하는 것만 들어가냐? 하도급도 포함한다. 그런 말입니다. 즉 건설업 영업은 자기가 직접 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도급 거래하는 것도 된다는 거죠. 하도급 거래하는 것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됐고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제 시골에 제 어머니 계신데 거기 옆집이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또 이제 노후를 보내려고 집을 부시고 이제 새로 지었어요. 2층으로 지었는데 업자가 1층을 올리고 그 다음에 2층 올리면 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2층을 또 다른 업자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 다른 업자는 또 단열을 안 해가지고 또 겨울에 소송 걸리고 그래서 야 집을 짓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건설업이라는 것은 직접 시공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 거래도 영업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건설업 밑줄 다음 줄 하도급 거래 동그라미 이것도 다 포함되는 영업 범위에 들어간다. 상법 23조 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꼭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유사업 정도 포함. 그러니까 상호 자체는 동일해야 되지만 꼭 완전한 동종 영업이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소머리 국밥이나 설렁탕이나 그게 그거죠 뭐. 그렇잖아요. 소머리. 그 다음에 해장국이나 그 다음에 뭐 콩나물 해장국이나 무슨 뭐 내장국이나 내장탕이나 비슷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완벽한 동종 영업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상호 자체는 똑같아요. 상호 자체는 똑같아야 되죠. 됐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선 동일한 특별 광역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경우 사선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 대해서 상법 22조에 의해서 그와 동일한 상호 등기 말소를 서로서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뭐 잘 아시죠? 됐고. 틀렸고. 자, 상법 제25조 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영업의 폐지라면 정식으로 영업 폐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그렇죠? 두 번째 줄 끝에 폐지. 그죠? 끝에 정식, 다음 줄 사실상 동그라미다. 폐업은 문 닫으면 폐업이지 뭐. 그래서 폐업 신고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사업할 때도 사업자 등록하지만 폐업할 때도 폐업 신고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변호사 시험 별거 아니죠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정답은 4. 자 그러면 6번. 이번엔 명의 대여자 책임. 명의 대여자 책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지만 최근에 비교적 안 나왔습니다.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상법 24조 규정에 의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상대방 밑줄 알았거나 다음 줄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그럼 책임 없죠 뭐.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 몰랐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 대여자가 입증 책임보다 아주 전형적인 판례죠. 면책 주장과 증명은 대여자가 해야 됩니다. 자, 이항 상법 24조에 의한 명의 대여자와 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서 일방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 채무로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인데 상법의 연대는 무조건 부진정입니다. 그냥 책임을 진다. 듣고. 4번 제3자가 자기 상호 아래 대리점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이유 없이 안 됩니다. 지점 출장소는 돼요. 그래서 그 대리점 밑에다가 대리점은 안 되고요. 대리점은 명의 대여자 책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요. 지점, 뭐 영업소, 그다음에 출장소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명의 대여자 책임이지만 대리점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돼. 대리점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다 하더라도 명의 대여자 책임이 없습니다. 자, 요 사항 농약 판매 등록 명의자. 이게 회계사 시험에 처음 나왔던 판례죠. 근데 위법 명의 대여자 책임이다. 위법 판명이 대여자. 농약 판매 등록 명의자가 그 등록 명의를 대여했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했다면 농약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 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24, 거기 사망 올라갔다. 제3자가 자기 상호래, 사망 대리점 안 되고 상에서 농약 판매업에 상법 24조에 한 명의 대여자로서 농약 거래로 인해서 생긴 채무를 변자 책임이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금지되는 명의 대여라도 명의 대여자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금지란 말을 안 쓰고 있죠, 지금? 일부러 그렇게 안 쓰고 있는 거죠. 금지된다 하더라도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진다. 그런 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자, 7번.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1항 등기 혜택에 따른 등기직 문제죠. 사항까지 있으니까. 등기 혜택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 소지지와 지점 소지지 등기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편의를 인정해 주죠. 상업등기법 기억나십니까? 원래 본점 등기 사항과 지점 등기 사항이 있을 때 먼저 본점에서 등기한 다음에 지점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지점이 100개다, 500개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허용해 줍니다. 먼저 본점에서 등기한 다음에 지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우편으로 해도 된다. 기억나죠? 우편으로 해다. 그 다음에 여기선 기명날인 없이 그냥 서명해도 된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본점 등기를 할 때 지점의 소재지를 표시해서 지점 등기를 본점 등기와 동시에 본점 등기소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지점 등기를 등기관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런 방법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등기 혜택을 본점, 지점 따로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지점 등기를 본점 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상업등기법에서. 이항 상법에 의해서 등기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를 등기하면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죠. 정당한 사유라는 건 주관적 사유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천재지변.
전제지변 같은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이 등기하면 제3자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나라. 그럼 정당한 사유를 빼고 읽어볼까요? 등기하면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해도 대항할 수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선이라도 악의로 의지된다는 거죠. 선이라도 악의로 의지된다 이 말이죠. 선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야, 너 악의 아니냐? 나 선인데? 그래도 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4만 보세요. 대표이사의 퇴임 밑줄 등기가 됐죠? 등기가 된 경우 민법 129조가 정하는 대리권 소멸의 펜들이 적용이 배제되죠. 왜? 일단 펜들이가 되려면 상대방이 선이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선이어야 되죠? 근데 등기하면 상대방이 선이라도 악의로 의지해버리죠. 그러니까 펜들이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배제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상, 회사 등기는 공신력이 없죠. 따라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 등기가 부실등기인데 그 부실등기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했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부실등기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거는 등기 신청한 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 신청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선의 제3자든 악의 제3자든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지분이 없는데 어떻게 지분을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좋은 판례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사항은 꼭 이러시 바랍니다. 일단 등기되면 펜들이 안 돼요. 대리권 소멸의 펜들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의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업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부실등기가 고의과실만 없다면 대항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의과실이 있다면 대항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어서 또 8번.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한다. 좋죠. 본점에서 등기한 다음에 지점에서 한다. 양 상법에서 등기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조세권에 의해서 조세 부가처분하는 경우 국가 X. 그래서 거기 이 항에서 첫 번째 끝에 제3자에게 그 제3자 밑줄 긋고 거래 상대방. 지금 등기부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등기부를 보는 것은 그 상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죠. 그 제3자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을 말한다. 그럼 국가가 세금 거 들어가는데 등기부 보고 세금 걷냐? 그 세무공무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지 소득 귀속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등기부를 보고 세금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에는 국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 등기사항과 그 다음에 등기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실등기가 돼서 대항할 수 없으려면 등기신청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만약 부실등기라도 고의과실이 없으면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상법 총칙의 하이라이트 영업양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양도. 자, 보시면 8번, 9번부터 9, 10, 11, 12,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3, 변호사, 뭐 다 있네, 뭐. 그래서 9번부터 14번까지 변호사, 뭐 회계사, 등기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세무사는 뭐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빼고. 자, 그러면 영업양도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보세요. 별게 다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양도인이 있다. 그 다음에 영업양수인이 있다. 하도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틀만 잡고 문제 풀면서 보충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업양도 계약을 했다. 이거 채권계약이죠. 그 다음에 영업양도 물권행위죠. 물권 쪽 행위라고 해요. 영업양도 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영업양도인은 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서 경업피지 의무가 있죠. 경업피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인에 대해서 경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요 문제들에서 나오는 것 중에 미리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다시 영업양도인이 되는 거죠. 영업양도인이 돼서 다시 영업을 양도했다. 영업을 양도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업양수인이 있다는 거죠. 영업양수인이 있습니다. 요 그림이에요. 됐고. 자, 이번에는 영업양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양수인이 있다. 그래서 영업을 양도했다. 자, 영업을 양도하면 당연히 상호 플러스 상호도 승계됩니다. 상호도 승계된다. 자, 양수인이 그 승계한 상호가 있죠. 상호가 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 여기서 아주 여러분이 잘 몰랐던 판례가 나올 겁니다. 계속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 됐고. 근데 양도인에 대해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다는 거죠. 영업으로 인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다. 그래서 채권자가 지금 영업 양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번부터 시작합니다. 9번부터. 해설이 엄청나죠, 전부 다. 9번.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영업을 다 양도했죠. 그러면 양도인은 경업피지 의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영업을 양도할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특별시 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약정이 없다 10년, 그 다음에 동일, 그 다음에 인접 지역에서 동일, 그 다음에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2항.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해서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다. 영업의 양도란 의미가 뭐냐? 영업 양도란 기능적 재산이 일체 양도를 말하는 겁니다. 일체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기능 일체 이 두 단어가 들어가요. 기능 또는 일체란 말이 들어가야 이게 영업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하면 돼요. 일체의 반대말은 뭐예요? 해체? 한 덩어리가 일체하랍니까? 그러면 쪼개면 해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체요. 해체 X, 양도 X. 해체하면 양도가 됩니다. 해체의 반대말은 뭐냐? 일체. 해체의 반대말은 일체. 일체가 되는 거죠. 됐고. 자, 3항.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영업입니다. 동종영업 뭐예요? 경쟁관계.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4항. 경업금지 청구는 부작위 채권으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이게 좀 복잡해요. 보시면. 지금 일단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영업양도와 함께 경업금지 청도, 영업과 함께 경업금지 청구권도 함께 양도가 된다. 이 말이죠. 양도가 돼요? 그러니까 양수인도 양도인에 대해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양수인은요, 양도인에 대해서 직접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양수인이 받은 영업 속에는 경업금지 청구권도 포함돼서 이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양수인이 가지고 있던 경업금지 청구권을 이 양수인이 이전받아가지고 첫 번째 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간단한 한 줄로 되어 있지만 해설 좀 보세요. 해설 보시면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해설 맨 밑에 있죠.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최초 영업 양도인과
전전 양업 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42조 1항의 취지가 참작돼야 한다. 그러니까 경업금지 청구권이 참작돼야 된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나옵니다.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해서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서 상법 41조 1항에 근거해서 경업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요거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면 요거 영업이 양도되면 전전양도되면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 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요게 양도된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양도된 거예요. 양도되고 그의 수반에서 지명채권인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주 유명한 판례죠. 요즘에 이렇게 아주 새로운 판례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영업양수인의 상호 소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승계한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상호 소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1항 상법 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절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 원칙, 양수인도 책임, 양수인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요거 본 적 거의 없죠? 자, 이건 뭐 알아요. 보시면 양수인 요거 조금 작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양수인도 책임진다. 뭐 이건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양수인도 책임을 진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를 오해해서 이것을 피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외워야 요즘에 상법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건 처음 봤죠. 그래서 피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줄,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좋아요. 됐고. 자, 그 다음 2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42조 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은 물론 영업양도 당시로 봐서 가까운 장래 X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도 포함된다. 그건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영업으로 인한 채권을 말한 거죠. 영업으로 인한 채권은 발생 시기, 영업양도 발생 시기. 영업양도 전에 발생했다. 좋아요. 영업양도 당시에 발생했다. 좋습니다. 그럼 영업양도 당시에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건 아니라고요.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 영업양도 당시에 변제기 도래하냐? 변제기 도래는 필요 없어요.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변제기 도래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발생 시기는 영업양도 전이나 최소한 당시까지는 존재해야 돼. 장래 발생할 채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험생이 요거만 외우죠. 장래? 아니다. 그런데 좀 깊게 알아야 되죠. 장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좋아요. 양 틀렸고.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 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해서 채권 추구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 채권자. 알건 악의 채권자에 대해서 상법 42조 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책임 X. 채권자가 악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 증명은 밑줄 영업양수인에게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얘가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에 있을 때 상호를 승계했고 계속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양수인도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채권자가 악이어도 돼. 악이면 안 돼요. 악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 증명은 양수인이 한다. 증명은 양수인이 해야 된다죠. 이 지문이 법무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무조건 책임지냐? 요 요건이 충족하면 무조건 책임지냐? 그건 아니라고요.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즉 알고 있는 경우는 악이고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알고 있다. 그러면 좋죠. 채권자가 알고 있다. 그러면 책임이 없다. 네, 증명은 양수인이 한다. 증명은 양수인.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지금 새로운 문장들이 지금 아직 법무사 시험에 안 나왔던 문장들이 계속 나와요. 양수인도 책임을 진다는 말이 피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다? 그건 아니다. 알고 있을 때는 채권 책임을 지지 않고 증명은 양수인이 해야 된다. 좋습니다. 좋아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영업 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42조 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즉 선의는 영업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되죠. 나중에 알았다고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이게 세트겠죠. 3사항 세트일 텐데 알고 있으면 책임이 없고 모르면 책임이 있는데 다만 나중에 알아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알아도 상관없고 우리가 선의하기 판단 시점은 언제죠? 그 행위시잖아요. 행위시를 기준으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선의하기를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작년도 문제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항에서 보시면 양수인도 책임을 진다는 말이 피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 2항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양수인이 책임진다. 그건 아니다. 채권자가 알고 있다? 그러면 양수인의 책임이 없다. 다만 증명은 양수인이 해야 된다. 채권자가 모른다? 영업양도 당시에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 그건 상관없다. 양도 당시에 선이라면 양수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문제. 됐고. 자, 11번. 이번에 회계사.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뭐냐? 1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제3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자 보시면 보세요.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양수인도 책임을 져요. 그럼 예외가 있겠죠. 자 예외가 뭐냐? 양수인이 면책에 등기를 하거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면책에 통지를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세요? 양수인이 면책에 통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면책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면책의 등기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면책의 통지는 누가 해야 돼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두 개 다 해야 되냐? 두 개 다 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면책 등기나 면책 통지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누가 하느냐? 면책의 등기는 양수인이 하고 면책의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한다. 이렇게 자글자글 들어가는 게 상법에서 드문데 이런 거 아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틀립니까? 그래서 양수인만 통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해야 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 인수를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될 책임이 있다. 자 보시면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인만 책임져요. 양도인만 책임을 지는 거죠. 양수인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양수인은 책임이 없다. 양수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확실하네요. 그래서 이거 대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채무인수를 광고한다.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광고한다. 그러면 이제 양수인도 책임을 지는 거죠. 양수인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고.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양수인도 책임이다. 자, 3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선의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비체 변제예요. 일단 상호를 적용해야 돼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고 채무자가 선의 무증 과실로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변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거 쓰면 이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겁니다. 양수인이 상호를 수경한다. 채무자가 선의 무증 과실이다.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효력이 있다. 비체 변제지만 효력이 있다. 자, 4.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질 때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2년의 지나면 선언한다. 양수인이야 뭐 시효기간 동안 책임을 지는 거죠. 이 2년 뭐예요?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입니다. 여기서 그림이 2개 나옵니다. 이럴 때 양수인도 책임질 때, 그 다음에 채무인수 광고에서 양수인도 책임질 때 2가지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이때 양도인과 플러스 양수인은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죠.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양도인의 책임은 2년간 책임을 지고 양수인의 책임은 시효 기간 동안 책임을 지죠. 이 2년간 책임지는 시효가 뭐로 바뀌는 거죠? 제척 기간으로 바뀐다. 제척 기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니까 보시면 변제를 하게 되면 다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행을 단순히 청구한 것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과는 없다.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변제를 하면 양채무다 소멸하는 건 맞지만 단순한 이행 청구만을 가지고는 상대방의 채무 시효 중단은 안 된다는 거죠. 됐고 제척기간입니다. 양도인의 채무가 2년으로 제척기간이 됩니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면 동일 그리고 인접지역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자, 이거죠. 그래서 약정이 없으면 10년. 그 다음에 약정을 하게 되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그리고 인접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답은 1항. 양수인이 통제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통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하고 등기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하는 거죠. 상업등기는 단독 신청주의니까. 자, 그러면 올해 문제. 영업양도는요, 거의 다른 시험도 그렇고 거의 매년 나와요. 총칙에서 낼 만한 게 영업 정도밖에 없으니까. 자, 12번. 또 나왔죠, 올해. 영업에 전봇들은 중요한 일부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374조 1항 1호 소정의 영업에 전봇들은 중요한 일부 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서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 일체란 말이 나오는구나. 일체 동그라미. 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봇들은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영업 양도가 뭐냐? 한마디로 일체 양도. 일체로서 이전하는 거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요 말이 꼭, 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기능적이라는가 일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업양도가 돼요. 아니면 그냥 재산 처분이에요. 재산양도입니다. 기능 또는 일체가 들어가야 영업양도가 되는 거죠. 자, 이어. 주식회사가 영업에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스스로 약정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옆에 달아주고 절대 무효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주식회사라면 주특이죠. 주특의 흠결. 자, 흔들면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예요. 아니, 선의제 3자 보호 못합니까? 못해요. 이사회결의 흠결은 상대방이 선의 무증과실이면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청 특별의 흠결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손해배상 정도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주청 특별의 없이 하게 되면 절대 무효, 당연 무효, 언제나 무효, 항상 무효.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 다음 줄 중간에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 마지막 줄 끝에 뭐 전원동의 그런 거 빼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선의 무증과실도 보호 못해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4번 주식회사의 주주는 대단하죠? 주식회사 주주는 이거 올해 나와요.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 판례. 요 12호 문제는 아예 동그라미 쳐놓고 그냥 문제를 외우세요. 요 문제. 주식회사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를 계약에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되는데 흠결돼서 절대 무효입니다. 그리고 영업양도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주식회사의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주총 승인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가약을 체결해서 무효잖아요. 무효죠. 무효인데 얘들이 그 계약을 지금 이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주가 주총 결의 부전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뭐 이거야 뭐 문제될 게 없겠죠.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총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럼 보시면 주주가 양도 계약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계약 무효, 양도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여러분 나중에 법무사가 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미쳐겠다 하면서 이제 찾아왔어요. 내가 주주인데 이놈의 회사가 내 말 안 듣고 이딴 짓거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장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주총거래 무효, 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영업양도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그렇다 멱살 잡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주는 어쨌든 주총거래를 잘못됐긴 했지만 대표이사가 양도계약을 체결하겠죠. 양도계약 자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주는 그냥 주총거래가 잘못됐다. 주총거래 부전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양도계약 무효 확인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나온다니까요. 보시면 자, 그럼 이 항에서 주총이 잘못되면 이제 무효라고 했어요. 무효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 경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하는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야겠다. 문장 잘 만들었죠? 당연히 있겠지. 있기 머릿속에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됐고, 회사가 회사 전속에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해서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총 특별히 요하지 않는다. 이거 말해봤죠?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자 여기서 요건 제가 주주총회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재산을 양도한다. 그건 이사회 결론이죠. 이사회 결론 맞습니다. 그렇죠? 재산을 양도해서 영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됐다. 결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주특이 필요하다는 거죠. 됐습니다. 됐죠. 자, 근데 보시면 재산 양도할 때 보시면 영업이 이미 영업이 중단됐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주특이 필요 없다는 거죠. 플러스 주특은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요게 메인입니다. 재산을 양도한다. 그러면 이사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결과로 영업이 중단되면 주특이 또 추가되고 다만 이미 중단된 다음에 재산만 처분할 때는 주특은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주총에서 많이 설명했던 판례. 주총거래 사건 제가 이것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주총거래 사건 이것저것 설명 안 하고 딱 요것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양 사망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올해 나오면은 제 얼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거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까?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주총거래 부전제 소송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안 돼요. 양도계약 무효 확인 소송은 주주로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13번. 기출문제 보는 의미가 바로 이거죠. 그 해설도 좀, 2항 3항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2항 3항. 13번. 이번엔 변호사. 누가 변호사 시험 안 이럴까봐. 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호텔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 회사는 A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지만 A 회사 채무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증기한 것도 아니고 A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그 뜻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그럼 요거네요. 요거죠. 양수인도 책임진다 그겁니다. 알았다. 영업 양수유 동일한 호텔 영업을 하면서 A 회사가 사용하던 뭐뭐 제주라는 영업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렇죠? 상호 계속 사용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항.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A 회사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B 회사에 포괄 승계된다. 이거잖아요. 보시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 그 다음에 제사는 특정승계. 이거 뭐 기본이잖아요. 특정승계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2항. 비회사에 의해서 적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오코 또는 영업해질 때도 비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법 42조. 상호 적용한 양수인의 책임 1항의 규정을 이유추 적용에 의해서 채무를 부담한다. 플러스 어디 갔어? 플러스 오코. 그 다음에 영업해지 다 포함하는 거죠. 표지 다 포함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어떤 판례들이죠. 자, 3항. A회사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서 B회사의 변제 책임은 영업 양도 2년의 경과하면 소멸한다. 아니죠. A회사죠. 양수인의 책임이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양도 이거잖아요.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거지 양수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3항 틀릴 거. 4항.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동그라미 채권자 밑줄 비회사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은 비회사 양수인에게다. 그렇죠? 바로 방금 전에 봤죠? 됐고. 자, 5항. A회사 채권자가 영업 양도 무렵 영업 양도 당시에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법 42조 1항에 따른 비회사의 변제 책임이 일단 발생하는 거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회사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는 거죠. 다 봤던 거죠. 4, 5항 다 봤죠. 그래서 앞에 등기짓기 문제였죠. 그래서 일단 채권자가 알고 있으면 책임 없어요. 아무리 뭐 상호 소경한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증명은 양수인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업양도 무렵 올랐다면, 채권자가 올랐다면 이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 좋고. 별로 어렵지 않네. 자, 됐고. 13번.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요건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제 일단 덮어두고 올해 강력한 예상 문제는 요거. 알겠죠? 그래서 주청 특별 없어도 그냥 무조건 무효. 그러니까 무효를 무시하고 뭘 한다 그러면 주청거래 부전제 소송 같은 걸 제기하면 되는데 다만 양도계약 자체 무효하기를 구할 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없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아무리 적용하고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에, 요 집어내, 당시에 알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하는 건 아니에요. 영업양도 이후에 하는 건 아니고 영업양도 당시에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양수인은 책임이 없고 다만 증명은 양수인이 해야 된다. 됐죠? 요거 두 개 영업양도 걔날 밤날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지 말고 요 두 개가 지금 아직 법무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됐고. 기출문제 보는 의미가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만 보면 이거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다른 시험 문제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상행위 편 들어가죠. 14번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